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며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즐겨보는 팬입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인연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인연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첫인상은 좋아도 나중에 알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가끔은 나쁜 첫인상도 시간이 흘러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 시댁은 소위 깡촌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어요. 편의점 없이 진짜 시골이죠. 시골에서는 할머님이 8시가 되면 주무시러 들어가시고 편의점을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을 달려야 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냥 시골 촌부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지역 유지들이에요. 모든 논밭, 산, 상가까지 시부모님의 소유물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부부가 도시로 올라와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기를 바래요.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서울 오세요. 우리가 집도 다 마련해드린다니까. 아휴, 나는 집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냐. 그래 맞아, 너도 늙어봐. 평생을 나고 자란 땅을 떠난다는 게 그리 쉬운지. 그렇지, 온 동네 사람이 친구고 친척이고 평생에 보신데. 아니, 난 도시는 싫다. 인간들이 깍쟁이라서 재미도 없고 정도도 없고. 아버님,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젠 시골에서는 못 살겠더라니까요. 그래, 너도 그래. 아, 이젠 진짜 깍쟁이가 다 됐어. 순하고 귀엽던 나의 며느리는 어디 있니? 에이, 그건 그냥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어머님, 어쨌든 나는 되었다.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 땅에서 푸르게 자라난 맛깔스런 것들을 구경하며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게 남은 생각이야. 뭐 저도 역시 고향인 시골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시어머니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정확히 말하면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연마을 소꿉친구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골엔 사람이 적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다 보니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냥 시골 촌부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지역 유지들이에요. 모든 논밭, 산, 상가까지 시부모님의 소유물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부부가 도시로 올라와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기를 바래요. 친구가 별로 없어서 특별하게 잘 지내왔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시점에 이미 연애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시골에서는 농사 말고는 먹고 사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서울로 올라와 도시 생활과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주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이미 예정된 것처럼 우리 결혼을 받아들여 주셔서 더욱 기뻤습니다. 남편은 가장 맏아들로 5살 차이 나는 남동생 한 명이 있었고, 저 또한 이 집안의 첫며느리가 되어 어린 동생처럼 대우받았습니다. 남편은 진정한 서울 사람이었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를 서울 깍쟁이로 농담하셨는데 학벌이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처럼 놀지 않고 자란 그의 모습은 정말로 공주와 귀족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들 자연스레 아가씨라고 불러주고 싶을 정도였죠. 저는 서울에서 10년을 살았음에도 여전히 시골에서 온 것 같은 푸짐하고 신랄한 모습이었습니다. 촌티나는 외모를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서 몸매도 투실투실하고 외모도 투박하며 피부가 새까맣다. 동서와 같이 있으면 정말 부잣집 아가씨와 그 시중 같다는 놀림도 자주 받았어요. 응, 이제 그만 좀 먹어라. 아이 찐다. 다시 찐다. 왜 이렇게 먹는 거야? 먹을 때는 개조차 안 건드린다던데. 걔는 문 개조차 안 건드리는데 나도 물 수 있는데요. 요거 좀 무서워. 이제 짬 좀 쳤다고 세미한테 대드는 거야? 에이, 대드는 거긴요. 어머니도 재미있잖아요. 아유, 시덥잖은 소리 하면서 쌀 축내지 말고 읍내 가서 치킨 좀 사와봐. 왜요? 치킨 먹고 싶으세요? 평소에 사다 드려도 안 드시면서. 아니, 작은 애들이 오기로 했어? 한방백수 고우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네. 동서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 내가 뭐 먹고 싶냐고 물으니까 차라리 치킨, 피자, 뭐 이런 걸 먹고 싶다네. 내가 읍내 가서 좀 사와. 아이, 그거 알라뷰 말라뷰. 그것도 먹고 싶다던데? 그것도 좀 사와. 알리오 올리오 말씀이죠.
그게 읍내에 파는 데가 있나? 아니, 근데 지들이 오는 길에 그걸 왜 절시키세요? 아니,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혀가 길어? 아, 글쎄, 우리 작은 며느리가 멀미하느라 몸이 안 좋다잖아. 중간에 집에 가겠다는 걸 간신히 달래서 오고 있다고 하더라. 고생하고. 멀미로 인해 몸이 피곤할 것 같아서도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해주고 편안하게 쉬게 해줘야지. 왜 내가 그러고 있냐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공항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자고. 그럴 줄 알았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백수로 살지도 몰라. 진짜 사람이 죽어가는데 서러운 소리를 꺼내. 알았어. 그럼 우리 데이트나 하러 가자. 왜 나를 데리고 가? 혼자 운전하기 심심해서지. 기어 오르기 시작했잖아. 너 혼자 와서 고향 음식도 좀 해주려고. 내 며느리가 착한 걸 먹으니까. 내가 재미있고 어릴 때부터 여러 막내가 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젊을 때 돌아가셨기에 시부모님은 내게 다른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어. 나의 모든 이야기를 말하고 시어머니도 존중받으며 나를 편히 놀게 해주셔서 결혼 후에도 자주 시어머니 집에 자러 갔지. 어머니 아버지를 자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서울에서 지방으로 직장과 집을 옮길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편한 탓인지 아니면 동서와 저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부류인지 동서가 저를 머슴처럼 다루는 것이 살짝 거북스러웠어요. 물론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섬기는 건 맞지만 제가 7살 어린 동생처럼 대해준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럴 수 없는데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동서를 고상한 도자기처럼 여겨서 시댁에 온 동서가 한 끼 먹은 그릇을 비우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비우라고요? 당연히 제가 해야 했어요. 시부모님은 서울 외동자에게 따지지 못하고 맴도는 게 있어서 동서가 시댁에 내려오면 가족 전체가 정신이 없었어요.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도 이런 일곱난장으로 사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저라면 아이쿠, 우리 소중한 며느리가 오셨다. 이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다음에는 차에서 안 오고 싶어요. 여기도 중간이라 포장도로 없어서 덜컹거리고 무섭고 멀미도 오고. 아니면 오늘은 생일이나 제사가 아닌데 굳이 와야 할 이유가 있나 싶고. 그래도 아유, 고생하셨어요. 하는 것은 별로 변함없겠네요. 귀한 손님 오셨는데요. 차가운 물이라도 드시러 오셨는데 내리셔야죠. 제가 손님이니까요. 왜 손님임? 동서도 같은 손님이니까요. 야랑 너랑 뭐가 다르냐고요? 기다려주세요. 물 좀 따라 드리겠습니다. 주방까지 가서 힘들고 오기가 힘들어요. 여기 앉아서 가만히 계세요. 당신이 오니까 소파에 전기담요도 켰습니다. 얘야, 선물 준비한 거 좀 정리해 주세요. 밥도 먹고 싶어서 왔는데 시금치도 없네요. 가서 좀 사와야겠어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어렵죠? 바닥에 앉아 퍼즐 맞추는 일만 할 것 같아요. 먹었던 비빔밥도 눈으로 확인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왔는데 계속 굶어요. 어머니가 그리워서 밥도 못 먹고 왔다니까요. 여기 있으면서 계속 이럴게요. 이쪽 처우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접받아야 하는데 이만하며 할 텐데 말이죠. 저희 부부는 산골 마을에서 함께 살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를 따로 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했고 사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어느 날 일이 있어서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기쁜 얼굴로 맞아주더군요. 제가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살았다. 우리 집에 대박 계획이 생겼다며 무려 새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나는 놀라고 행복하면서도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는 이 집안의 이 캄캄한 새그리터 하는 기쁨도 함께 느꼈답니다. 급히 음식을 준비해야겠어요. 우리 귀여운 딸이 갈비찜을 먹고 싶대요. 이렇게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라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가족이란 것이라고요.
저희 둘째 며느리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신 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원래 임신 초기가 위험하답니다. 언제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저도 사람이기에 견뎌내야겠어요. 그날 남편은 바빠서 막차로 쓰러진 상태였고 저 혼자였기에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남편 없이는 어려워서 시어머니에게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었어요. 앞으로 좀 쉬고 싶어요. 몸도 힘들어서 안정이 필요할 거예요. 산딸까지 와야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푹 쉬고 싶은 의도가 없었거나 만약 내가 그를 보고 싶으면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있으면 편하게 쉬는 것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아이 그래도 몸 돌보는 것은 나와 맡으면 될 것 같아. 아아가는 걱정하지 말고 건강한 애들만 낳아준다면 돼요. 어머니, 그 일 안 할 건데요. 왜 자꾸 저한테 시키려고 하세요? 이렇게 귀한 출제 며느리 수발 어머니, 혼자 다 드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입종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경사가 왔을 때 내가 솔선해서 도와주고 보살피면 어디 덧나지 않나? 그래서 굶고 있는 처지에 지금 동서가 먹이겠다고 갈비찜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넌 굶어도 괜찮다니까. 어머니의 극성은 정말로 극에 다르기 시작했고 아직 배도 부르지 않았죠. 아기집도 자리 잡지 않은 임신 극초기에 동서는 마치 아이를 이미 가졌다고 하는 듯이 배를 살살 만지며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네, 괜찮았어요. 이 집에서 식모살이 당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평소에도 저를 취급하고 심지어 시부모님에게도 맡기 일쑤였던 동서가 더 막 나가기 시작했죠. 엄마에게 몸조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자주 못 올 것 같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요상하게도 시부모님 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하게는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 오려는 것처럼 멀쩡한 평일이나 주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시댁에 불러오는 건 주로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뿐이었죠. 몸 안 좋다면서 또 왔네? 아이고, 너는 또 힘들게 걸으면 사람에게 쌩쌩 맞게. 그게 뭐야? 말투가 괜찮아요 뭐. 형님이 저한테 그러신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난 그냥 궁금해서 그러죠. 극초기 한참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집 앞에 나가는 것도 겁난다면서 주말마다 1시간 거리인 시댁까지 와서 주말을 알차게 보내고 가는 게 아니야? 난 초코 뭘 그려 이러고 자주 얼굴도 보고 아가 결하지 말고 몸풀이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셋이면 혼자서 힘들어. 할미가 애들 다 봐줄 테니까. 아이, 너무 걱정 말고 몸 풀고 너 할 일하면서 살면 돼. 그냥 들어와서라도 되고 여긴 너무 시골이라서. 어머니 말씀을 감사하지만 살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럼 서울로 이사 갈까? 안 되겠다. 현관 오면 왜 눈 한번 해봐야겠다. 아무리 저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도 그동안은 계속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되어서 더 깎아주셔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딸과도 다름없이 거의 평생을 함께 지내온 관계로 상대적으로 편하게 대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사법을 중요시하시는 분이라 나를 며느리로 아끼실 때만큼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알고 있었고 이해하며 살아왔다. 그렇지만 동서가 임신한 이후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전보다 더 표면화되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조금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동서에게 대한 애정을 속으로 품고 있었다. 어머니는 호의적이었지만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동서가 해파리 냉채를 먹고 싶어 했지만 입맛이 매우 세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일부러 만들어준 음식을 버려달라는 말을 듣고 내가 조금 화가 났다. 물론 입맛이 매우 센 것을 이해하지만 그 정도는 너무하지 않았나 싶었다. 동서는 임신 초기부터 귀찮은 애가 되었고 주말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항상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파에서 누워있거나 집안의 것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등
버릇이 너무 없어져 가고 있었다. 밥을 주워 먹고 가는 것에도 이제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쓰더니까 정말 참을 수 없었죠. 솔직히 그 발언은 시어머니가 들어도 경악할 만한 허튼 소리였어요. 어머님도 제가 화를 내는 것을 못 봐주시면서도 말도 못하시고 그저 쩔쩔매시더라고요. 나중에 동생과 나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 시기에는 다들 예민했었거든요.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입덧도 심했고 물만 마셔도 괄괄거려서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동생처럼 대해주실 리가 없잖아요. 이 집에서는 제 편도 있긴 했어요. 요즘 세상에 식모살이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다들 경악할 텐데요. 그렇다도 산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보기에도 너무 심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억울한 것 하나 달랠라고 그런 말이 너무 상처였어요. 동생이 저한테 그러다니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상처받는 것 같아요. 제가 장난으로 미안해요 아가요. 그동안 쌓인 속상함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어요. 엄마도 사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억눌려온 서운함이 토로되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동서를 향한 편애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원래 편애하던 둘째 며느리가 새 쌍둥이를 가진다니 엄마의 표현대로 물고 빨고 싶은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제가 왜 모르는지요. 둘째 아가는 제가 좀 성이 다 났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노력할게요. 좀만 더 고생해주세요. 참, 그래도 그만두게 한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재수 씨는 원래 말이 뾰졌다면서요. 정말 아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골통 보기 싫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것일 거예요. 그만 풀어주세요. 저가 올라가는 길에 당신 좋아하는 초밥 사줄게요. 아, 제가 따라가면 되지라고요? 뭔 일 있으면 먹을 거로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좋아하면 뭘 그래요? 매실청은 아직 한 모금도 못 마셔봤는데 특별히 당신한테 한 통 사줄게요. 진짜요. 그렇게 말로는 툴툴대긴 해도 전 언제나 그랬던 대로 동서 수발을 열심히 듣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 한다면 내일 모레에 시어머니가 하셔야 할 텐데 그 꼴을 또 제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더러워도 참고 제가 해야 합니다. 애만 낳아라. 애들 조금만 키워라. 나이 들고 애를 기르다 보면 철이 들겠지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어머니 약속대로 제가 아이를 가지면 그때 이 서름을 갚아주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머님 아버님 봉양하는 것은 제가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새로운 식물을 구매하려고 내 주말마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좋은 분들이시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며느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큰아들이 아이를 보기 힘든 처지면 더 속상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쯤 포기하신 두 분께 어린 나이에 시집온 둘째 며느리가 한 명도 아닌 3명씩이나 한꺼번에 축복을 안겨주겠다고 하니 잔치판을 벌이는 심정이 아니시겠죠? 효도가 뭐냐고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래도 도련님 결혼 후에 부모님께서 빛나신다는 사실과 동서의 임신 후에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으로서 조금 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의 배가 점점 부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새 쌍둥이를 임신한 배로는 조금 작은 느낌이었죠. 주변에서 새 쌍둥이를 가진 분이 있었는데 6개월쯤 되니 배가 정말로 크게 부풀어 올랐었어요. 아이가 작아서 배가 덜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동서가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집에서 푹 쉬라고 권유했지만 동서는 배를 붙잡고 시어머니 집까지 가서 먹고 싶다. 이것도 먹고 싶다 하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희생양은 나였습니다. 알겠어.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아, 내가 흑염소도 모두 못 구워줄까 보자. 지금 당장 읍내 나가서 한방 약재 좀 사와야겠다.
임신했을 때는 한약 같은 건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신경 써주세요. 그럼 내가 다 철저히 열어보고 우리 며느리가 몸보신을 하게끔 손주들이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넣어줘야지. 닭살, 속으로는 그 불쌍한 여자와 함께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희야, 뒷마당으로 가서 닭 좀 잡아와라니까 제가 그러자 이렇게 말했죠. 그래요, 여기 저 말고 윤희도 있잖아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백숙을 먹고 싶대요. 지금 큰아이랑 약 좀 사러 가야 돼요. 아, 내가 닭 한 3마리만 잡아놔 보라고 그러더니 큰 놈들로 예쁘다고 하시네요. 제가 무슨 닭을 잡으라고요? 어떻게 잡나요? 라고 제가 약한 소리로 말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시골에서 20년 된다면서 닭을 한 번도 못 잡아본 적이 없다며. 못해요 제가 라고 했더니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라면서 결국은 해야 한다니 이겁니다. 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그럴듯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도 좀 저렇게 사근사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는 너무 어려요. 그냥 그렇게 살래요. 얼씨구, 당신의 입은 정말 불쌍한데. 맞아요. 그냥 어째요. 내가 아니면 어머니야. 그것도 아니면 제 남편이 하는 일인데. 도련님은 막내 아들이 나와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저랬고 안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련님과 어머니 남편은 장터에 가고 저는 초저녁을 기다리면서 뒷마당에서 닭을 잡느라 사활을 걸었는데 그 놈의 닭들아, 왜 그렇게 날기만 하느냐. 닭인 줄 알았는데 타조라니 황당하게도 불에 쇠이고 발톱에 긁혀 닭을 쫓는 개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없는 사이 뒷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낸 동서가 나를 향해 말다툼을 벌였어요. 아직도 잡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잘 잡는 것 같다고 생각한지라 청소를 도와줄래 하니 그러기엔 동서가 이미 날 반말로 부르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을 부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동서가 와서 내가 개고생을 하는 걸 지켜보러 나왔어요. 왜 그러는지 알겠네요. 하지만 동서도 한번 해봐야지. 임신 중에 운동을 해야 몸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어쩌면 나도 동서처럼 닭을 잡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봐도 될까요? 아무튼 넌 나를 뚱뚱하다고 말하며 반말을 한다.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럴 일 아니잖아. 그래도 동서년이 나를 지켜보며 닭을 잡았지만 마침내 성공하기는 했어. 닭장에 가둬져 있는 것을 피식 웃으며 사람을 또 먹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로 오지 마세요. 닭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새로 음식찌개는 아무래도 못 먹겠네요. 뭐라고 사람을 시켜놓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 먹고 싶어 했다가 또 싫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어이, 지금 너 때문에 11달 된 어머님까지 시장에 나가셨어요. 집안 어른들이 웃어? 어머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형님 그 냄새는 진심 아닙니다. 태교 안 좋아요. 이게 진짜 형님,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전 귀한 새아이 엄마인데 형님, 노력 좀 해야겠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래서 나도 한번 노력해보자. 너를 죽일 노력으로 정말 그 말이 맞아 들리다 보니 머리에서 불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닭장에 넣으려고 들고 있던 닭을 그대로 날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행동이었어요. 못 되도록 화가 나더라도 임신한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다니요. 애가 안 좋도록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아기가 잘 못 된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동안의 폐악이 너무나도 심해 말 그대로 말썽이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참으로 엉뚱한 일이 있었어요. 닭이 산채로 달려왔을 때 동서녀는 놀랐고 닭을 피하기 위해 탈춤을 추며 휘두르던 중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 가벼운 쿵소리가 들렸고 다른 가족들도 달려와서 정신없이 혼란에 빠졌어요. 닭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복대는 사실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고 그 결과 동서녀는 임신한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생각보다 큰 일이 벌어졌고 가족들은 충격을 받아 소란을 일으키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다들 이 사실에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펑펑 눈물을 터뜨렸어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서의 임신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연기였던 것이죠. 진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 하죠. 동서가 이렇게 억지로 수습되지 않는 유치하고 부조리한 사기극을 벌인 이유는 질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울에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동서는 부모님에게 그대로 공주처럼 대접받아 성장했다고 해요. 그게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자란 동서는 사회성이 거의 없는 캐릭터로 자랐다고 합니다. 동서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순박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안반대하는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 결혼했어요. 이제 그녀는 엄청난 부자로 밝혀졌습니다. 동쪽에서는 정말 최적의 사냥감들을 찾은 것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존재였죠. 이야기했던 에피소드만 봐도 내 계모님들이 동쪽을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미친 여자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내게는 사회성이 부족한 루저로 여겨졌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충격을 받았어요. 계모님들은 제가 고집이 세고 철이 없으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딸처럼 대해주셨지요. 제 욕심으로 그것을 만족시켰어요. 내 눈에는 결혼 전부터 이미 큰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끼고 편애한다 해도 우리 가문이 얼마나 귀중한 집안인지 알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귀중한 우리 큰 며느리를 얼마나 아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는데 너 한 사람만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거야? 마침내 손주를 만나게 되어 기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도련님은 왜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도 그 점잖은 얼굴이 완전히 변하고 충격받아 허망하게 바라보고 계셨어. 그가 자기가 무얼 잘했다고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이어갔어. 그렇게 그는 시댁에 올 때면 일부러 내가 올 날과 시간을 맞추고 방문하며 자신의 추락하는 자존심을 채우고 있었어. 나를 꼽아주고 대접해줄 때마다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꼈겠지. 어느 날 우연히 내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은 그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아채고 막 그랬어. 일반적으로 그런 사정을 들으면 측은지심이 먼저 들겠지? 그래서 형님도 마음속에 그런 속상함이 있었을 텐데 나는 너무 철없이 꾸었구나 생각해서 애써주긴 힘든 일이네. 기회를 이용해서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 임신쇼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받았던 맹목적인 사랑처럼 장모님에게도 예쁜 공주님 행동을 받았으니 자기가 임신해도 정말 공주가 아니라 여왕컨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멍청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지금 당장 가질 마음은 없었고 동서 역시 1년 가까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조급해졌어요. 아이를 당장 가질 욕구가 너무 강해서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집에 들르라거나 집에 올래거나 하는 말을 듣기 싫고 귀찮아했어요. 임신했다고 하면 귀찮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어머님은 손을 번쩍 내밀었고 펑펑 우는 아이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나는 죄책감과 책망에 떨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어떻게 7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나조차 속이고 미안해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너가 화낼 것 같아서 당연한 것이겠지? 나도 화만 낼 것 같아. 너는 곧 30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철렁철렁 살아갈 건데? 사귀자 하는 건 명백한 범죄야. 나도 돈을 훔친 게 아니고 사기를 친 건 아니야.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을 뿐이었어.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랬는데 3달 후에는 아이를 훔쳐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법이야?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너는 나를 부리고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애기도 낳아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 후에는 어떡할지 생각도 안 해놨어. 이렇게 우둔하고 악랄할 수 있는지 20년 동안 시골에서 살아도 배우지 못하고 못 살아왔네. 시골 여자인 저지만은 하지 않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 후에 대한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멍청하게 눈만 깜빡이며 동서를 보는 온 가족의 그저 마음만 아픈 날이었다. 솔직히 일이 이 정도가 될 줄은 남편 도련님은 모르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 소리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서는 자신의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고 원래 성격이 까탈스러운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잠 예정대로 자고 옷 갈아입을 때 봐도 못 보게 하며 새쌍둥이로 인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이마저 살금살금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바리케이트를 단단히 쳐놓았다. 그래서 도련님 역시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미안해요. 나는 이 가족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러자 동서는 동서다운 방식으로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동안 차분히 들어주던 아버지가 그랬단다. 짐 싸서 돌아가라. 헌영아, 너도 이 사람과 살 것이면 다시 여기로 오지 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쁘다고 느끼셨고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면서 하고 말씀하셨지요. 한두 번의 실수는 봐주시고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족이란 것은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가족이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너를 믿어 하면서 지금부터 너를 믿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거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구나. 무승부라는 말씀을 하시고 물러나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점잖고 멋진 분이신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 말도 모르게 무시당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손목을 잡고 시키지 않는 눈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셔서 우리는 주말을 초상집처럼 보내야 했어요. 두 분은 손주를 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건 작년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니 동생은 임신을 핑계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고 부모님은 부자이시지만 자신은 부자가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도련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것이 북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도련님도 도저히 면면보기가 어려워서 동서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스스로 노력한 적도 없고 사람들을 꼬드겨 놀고만 있는 것밖에 몰랐던 동서는 이제 부모님 집에 의존하여 살아가며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도 동서의 행동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키워왔던 딸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에 실망하며 결국은 동서를 떠나야 했습니다. 시댁은 한동안 안에 패거리와 도망치기 때문에 그 집은 24시간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동서처럼 애교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요즘은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있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고 묻는다면 마침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바라는 것에 부합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던 우리 부부가 1년 후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몇 년을 허우적거리던 결과 이제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 엄마는 3개월 임신 중이군. 때때로 그때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 과욕은 파멸을 초래한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도 만족하며 살아가야지.